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권홍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리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문자 한글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그 사상적인 맥락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쇄된 그 원본을 보니까 몇 곳에 오자와 빠진 문장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한글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잘 알다시피 조선 500년 동안 우리 조선은 중국 중심의 그 천하질서에 스스로 제후국이라고 자처하면서 칙명사대주의 기숙이 빠져서 빠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잃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서해 유성영 선생 같은 분들은 이러고도 우리가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이 도와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에게는 상고사 때부터 고려를 거쳐서 이조 초기까지 이어져 왔던 고유한 사상과 자주적인 그 기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기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는 그 역사적인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흔히 혈연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혈연보다는 언어와 문화가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과 글을 쓰느냐 하는 게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오랜 수천 년 동안 중화 사상, 사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바탕에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것도 바로 이런 토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그 원문에 기록된 걸 다 좀 양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없고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자주적인 그 고유한 사상, 기풍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우리 당시에 우리 역사적인 상황과 우리의 그 민족적인 사상의 맥락을 잘 알고 계셔서 한자가 중국이 중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문화적인 도구라는 것 이거 파악하시고 민족의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토대로 창제하셨지만 한글을 창제하셨지만은 또 한편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상당히 아끼시는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새로 시작된 조선 왕조의 그 뿌리를 근본을
백성에 있다 보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바로 한글 창제이십니다. 근데 한글을 창제한 동기 중에 첫째, 자주적인 중국에 대한 자주적인 역사의식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성들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써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말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말을 담을 수 있는 글자가 없었거든요. 그 글자를 만들어냄으로써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볼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그 문화적인 유전자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지금의 우리 코리아, 넓은 의미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포함해서 나아간 전 세계에 흐트러져 있는 우리 동포들 사회까지 그걸 전부 다 코리아라고 보면 그 우리의 많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들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들의 그 문화적인 유전자가 결국 세종대왕의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글을 얘기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종과 시대에 적응할 수 있었고 또 민주화에도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세상은 4차 혁명 시대로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 4차 혁명 시대에는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빛의 속도로 모든 게 변화하는 그런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문화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글을 창제하신 그 역사적인 의의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이 한글에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이 한글의 그 뿌리가 우리 민족의 고전이라 볼 수 있는 천부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만리장성 밖에 있는 모든 민족은 오랑캐라고 부르고 그 이북에 있는 모든 문명은 다 오랑캐들의 문명이기 때문에 문명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뿌리라고 시원 문화라고 생각하는 황하 문명과 양자강 문명, 즉 황하 문명의 앙서 문화, 양자강 문화의 하가적 문화 이런 것보다 1000년 내지 2000년 앞서 만리장성 밖 요소 지역에 신석기 문명이 있었고 그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유화문명이라고 하고 그 중심을 홍산문화라고 합니다. 그 홍산문화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보면은 우리 민족은 바로 이 홍산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중국 문화와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어왔고
이를 한반도로 확장하고 일본에까지 전파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라말 최치원 선생께서는 우리나라에 현무한 도가 있으니 풍리도다 하셨다고 낭랑비 서문에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르침의 기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사가 제가 이게 오다가 잘못 만져서 이 가격에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자꾸 내려서 죄송합니다. 이 선사가 바로 이제 저는 그 홍사문화인과 그 후예들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치원 선생께서는 그 우리 민족의 고대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천부경을 한문 81자로 번역해 오늘 우리들이 알게 전했고, 이 천부경이 홍사문화와 관련된 상고인들의 사상과 철학을 감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부경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하나에서 10까지 그 자연수로 우주의 시원과 만물의 그 변화를 설명하는 우주론이자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부경의 핵심 사상은 바로 삼일사상입니다. 즉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가 천지인 삼재로 나뉘어 전개되면서 열로 진화하고 그 과정에 음양과 오행이 운행원리로 작동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에 담고 있는 철학적인 개념들이 국민재정 재정 원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상당히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국민명은 박재정 당시 세종대왕께서는 천부경의 그 핵심 개념인 천지인 음양, 오행 등을 이제 한글 창제의 원리로 삼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정문 해례본 정인지 서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재의 뜻과 이계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음양을 얘기합니다. 두 개의 기운. 그래서 국민정문 해례본이 1945년 세상에 공개됐을 때 이 삼재니 이긴이 같은 단어가 나오니까 발음기관을 묘사해서 만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만 생각했던 많은 한글학자들이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삼재니 이긴이 하는 것은 낙후된 동양의 미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삼재니 이긴이 하는 개념은 결코 비과학적인 미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과거를 넘어선 철학의 원리로서 가득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지내온 고유한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한글 창제 그 철학적인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한글을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적인 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상의 바탕을 둔 원리를 제자 원리로 삼고 있는 철학적 문자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한글은 사실 철학적 원리로 만든 세계 유일한 문자입니다. 이 철학적 원리는 바로 우리의 고유한 사상이 담겨져 있는 천부경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서 말씀드린 후민족인 해례본, 이 후민족인 해례본이라는 게 후민족의 원본입니다. 이 안에 후민족인 예의도 들어있고 해례도 들어있고 거기에 정인지가 그 성을 썼습니다. 그 정인지 해례론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제자 원리로 이 삼재와 이기, 오행 이런 개념을 사용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할 때 우선 이계 원리에 의해서 자음과 모음을 나눴습니다. 모음을 삼재의 원리로서 만든 다음에 자음은 오행의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오행이라는 건 뭐 잘 알다시피 방이라든가 색감 등 여러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말소리에 적용되면 오음이라고 합니다. 그 오음은 뭐 첫째가 이제 어금니,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름, 혓바닥 소리. 그 다음에 후음은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치음은 이빨, 그래서 이빨에 닿아서 생기는 소리. 그 다음에 순음은 입술 모양인데 봐서 생기는 입술 소리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오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행의 원리로 해서 오음을 만들어서 결국 기읍, 니읍, 이음, 시읍, 기읍 이렇게 그 자음의 기본 5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자음 14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겹쳐서 나오는 겹친 자음, 이중자음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19자의 자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반기관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이제 한글학자들이 자랑하는데 그건 이미 국민정음 제자해의 해례가 몸이 아니고 제자해의 후민조금 28자는 상기 형이 제지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이건 국민조금 28자 물론 지금은 현재 24자밖에 안 되고 4자가 안 쓰죠. 아래아자 그다음에 열이나 이음 뭐 옛날 이음 반치 치음 시옷 이런 거는 지금 안 쓰고 하여튼 28자는 모음 발음 기관의 그 형태를 이제 모방해서 우리는 상징해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요새 한글학자들이 과학적인 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천부경의 그 원리
기초적인 철학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질 사상, 그 다음에 음악 사상, 그 다음에 오행,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한글을 창제하셨다. 그러니까 한글에는 세종대왕의 그 한글을 창제하신 그 의식 속에는 이미 우리 상고시 때부터 내려왔던 그 고유한 사상이 그 세종대왕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한글을 창제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에 조선조에 와서 그때까지 그 한국만 쓰다가 한글을 창제했는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좋아합니다. 이제 세종대왕의 그 업적, 한글 창제 외에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많이 하셨죠. 그 업적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조 초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이면, 특히 그 뭐 정사에서 주로 다룹니다만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세종대왕의 그 아버지가 되는 이방원, 태종 이방원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태종은 우리나라 임금 중에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사람, 과거에 급제한 사람. 정말 고조 때는 왕족이 아니고 그냥 일반 무부의 아들의 신앙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때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그 스승이 누구냐면 원천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주의 그 고향을 두신 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사상사에서. 이 원천석이라는 분이 그 이방원의 스승이었는데, 이분이 쓴 상교 일리 병서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원천석은 그 당시에 조선조에서는 성리학 이외에 정말 육아 이외에는 어떠한 가르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 원천석은 육아이지만은 도가와 그 불교를 다 용납하고 긍정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상교 일리 병서라는데 다음과 같이 말을 하셨습니다. 유교는 이치를 공부하여 본성을 달아 가르치고, 불교는 마음을 분명하게 파악해 불성을 깨달으라고 가르치며, 도교는 진원을 수련하여 본성을 단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진성, 마음을 다하라는 가르침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견성, 연성에서 성불하라는 이 가르침이나, 그 다음에 중국 도교에서 가르치는 그 마음을 단련해가지고 이 마음을 단련시켜야 된다. 그걸 연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연습한다는 연자의 연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다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닦는, 이런 게 서로 좀 다른 듯한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이런 얘기를 그 상급 일리 병서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원석천의 그 사상은 사실 저 먼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천부경의 그 사상의 뿌리를 난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라말 최치원 선생이 얘기하는 풍류도와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얘기할 그 신라말 조선조 말에 있었던 동학의 최저우의 그 동학에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던 그 당시 유교자로서는 유교를 신뢰하는 선비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였죠. 그렇지만은 원적적으로 이런 우리 전통에 대한 전통 사상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조서를 남긴 겁니다. 종교학자 엘리아데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입니다. 이분의 그 저서에 성과 소,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 이 성과 소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이건 아주 종교학에서 아주 중요한 고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뭐 사상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성스러운 것이 뭐냐면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뭔가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삶의 의미라든가 목적 뭐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스러운 정말 그런 걸 다루는 종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이런 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음으로써 자기를 넘어서 있는 어떤 자기보다 큰 어떤 무엇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종교학자 엘리아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종교는 샤머니즘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유교와 불교와 도교도 우리 북방 몽골리안 샤머니즘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우리 민족도 그 이파로 속해 있는 이 북방 몽골리안은 빙하기 때 바이칼호 근처 시베리아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빙하기 때. 그들은 이제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호흡을 통해서 체온을 좀 아시겠지만 호흡을 하는 그 단연호흡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호흡을 통해서 체온을 올리는 그런 조식법, 호흡법을 이제 개발했고 이런 호흡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명상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호흡법과 명상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신과 합일되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엑스타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걸 샤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교, 그리고 사실 요새는 무당으로 우리 사회, 우리가 아직 우리 현대까지 그 모양이 내려져가 있는데 이 무교의 참모습은 샤머니즘이거든요. 이런 샤머니즘을 가진 북방 몽골리안들이 빙하기가 끝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태종과 정도전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태종은 정도전을 참사하고 왕에 올랐습니다. 근데 정도전은 사실 조선조를 세운 주력이 있습니다. 조선의 국가 이념인 성리학에 기초한 국가 이념을 세우고 경국대전이라는 국가 운영 체계를 정비해가지고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조선의 설계자. 그래서 한때는 우리 크게
진보진영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도전을 시대의 개혁자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즉 말하자면 패도 정치를 추구하는 이광훈에 대항해서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이래서 개혁가라고 하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 초기 때 그쪽 지역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들하고 뭔가 닮은 것이 좀 있죠. 정도전하고. 근데 이게 정도전이 지향했다는 그 왕도 정치, 물론 그 안에는 유교의 민본주의 정치 철학도 깔려 있지만은 가장 기본은 존명 4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도전은 동주, 즉 동쪽에 있는 조선을 만들겠다. 이 동주라는 표현을 만들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 조선의 개국을 주도함으로써 중화 4대주의의 씨를 우리나라에 뿌린 장본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4대주의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고려 때까지는 사실 자주적인 그런 기쁨이 있었고, 또 농업만 위주한 사회가 아니고 산업도 굉장히 발전했던 사회입니다. 고려 때까지만. 근데 이조 때 와서는 성리학 위에 어떤 사람도 용납 안 하고, 그다음에 농업에 기초한 세상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면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늦게까지 또 가장 많은 노예를 거래했던, 노비를 거래했던 노예제 사회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농업만을 했기 때문에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대부들, 집에서 얘기하면 사대부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백성들이 노예적인 상태에 있어야만 유지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정도전이 뿌린 그 사대주의, 그에서 나는 우리 나라의 사대주의가 하나의 마치 보편적인 현상같이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전에 대항했던 이광훈은 사실 이광훈이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왕도 정치를 이제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잠시나마 우리 사회는 자주적인 기쁨, 또 성가적인 기쁨이, 또 그런 세계관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결국은 세조 때 와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조 때 사상적 불이익에 의해서 내가 한 분을 수업하게 했는데, 세종 때 문신 변계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동방시조 당군은 하늘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것이지 중국의 천자가 붕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중국과 대등한 나라였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하는 국민정원 대례본 정인지 서문에 보면은 이런 사상이 아주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우리가 대등하다, 우리 임금은 천자다, 이런 얘기들이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일은 이렇게 잠시나마
자주적인 깊은 고유한 사상, 선도가 이렇게 좀 자리를 잡는 듯 해서 그 바탕에서 한까지 창제됐던 이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태종과 세종이 꿈꿨던 그 자주조선의 그 꿈이 바로 그의 손자인 세조에 의해서 좌초됐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이죠. 태종이 이렇게 태종과 세종의 그 꿈꿨던 꿈이 실현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에 의해서 그 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역사는 흔히들 얘기하는 살인파들에 의해서 장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조선 정치와 사상에 기반됐습니다. 살인파는 세종 또 세조까지 연결됐던 그 중앙집권적인 관료들을 hun급하다고 해가지고 이 제하에 있던 선비들, 살인들이 그들을 이제 인형적으로 공격해서 결국은 그들을 쓰러뜨리고 이제 정권을 잡게 됐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된 게 시작은 세조 때지만 이제 본격화된 성종 때죠. 그런 뒤에 우리 조선사회는 계속 이 살인파의 후예들이 집권하고 그들의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죠. 16세기 이후에 이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조선은 침용 사대주의 사상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과 이념과 권력을 둘러싸고 파당을 만들어서 분당 정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그 삶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 같은 건 나중에 없고, 오직 당대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당정에만 몰두했다. 이 모습은 요새 우리 정치와도 상당히 닮아 있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화가 일어났고, 이 사화가 조선 역사를 붉게 물고 이렇게 자주성을 잃고 성리학만 숭배하며 사대주의에 빠져서 분당 당쟁만 일삼던 조선은 결국 아무런 대책도 없이 두 번의 외란, 두 번의 호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라가 사라질 뻔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환란을 외부에서 오게 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일본의 침략과 청나라의 침략으로 여진족의 침략으로 일다고 때 사실 자초한 겁니다. 조선의 그 당시 임진왜란 때에서 군주였던 선조, 그 다음에 행진호란 때의 선조 인조가 사실 자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군란을 겪으면서도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그 사대주의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굴욕을 당하고도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조선 사회는 소중화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소중화 사상은 뭐냐면, 명나라가 이미 망한 이상 명나라가 그토록 섬겼던 조선이 중화문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자존심,
바로 소중화 사상. 이런 잘못된 소중화 사상을 갖고 청나라를 배척하고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배척했습니다. 그래 북쪽 육로로 통해서는 청나라 문물만 배척한 게 아니라 해로도 명나라가 이 바다를 해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조선도 해금 정책, 바다의 통로도 막아봐요. 이렇게 대륙과 바다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문물의 그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근대 문명과 고려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역사적인 통로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기회를 상실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태종께서 이런 삼국의 기초에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창제된 한글이 세조의 그 수고령에 의해서 쇠퇴하게 됐고 그 후에 조선이 소중화 사상에 빠져서 참 쇄국 일로로 가다 세국 일방향으로 가다가 결국은 근대 문명의 지각장이 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다. 이제 그 한글의 그 부흥과 이와 더불어온 근대, 우리 근대의 그 맹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들 18세기 영조, 정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이때太平정쟁으로 정치도 조금 안정되고 그 다음에 상업도 좀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한글 소설이 나오고 진경 산수화 같은 게 나오고 그러면서 문해부흥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해부흥이 영조, 정조에서 이루어 주도된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층민중, 기층 백성들에 의해서 상업도 운송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한글 소설과 그런 새로운 문해 활동이 일어났는데 그랬던 전세가. 근데 이런 영정도 시대를 그래서 많이들 물력상사라고 관해평가하는데 이것도 앞서도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그 진보 진영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럽니다. 근데 영종도 시대를 우리가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18세기라는 시대가 세계사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인식하면서 그것과 비교해 보면서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세기는 우리 다 알다시피 유럽에서 시작된 대항해 시대, 또 그다음 지리항해 지리산 발견의 시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중세 때에는 세상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 동양하고 그다음 서양, 그 중간에 이슬람이, 중동의 이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는 중동으로 매결해서 무역도 하고 뭐 서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항해 시대, 또 지리산의 발견 시대를 겪으면서 이슬람 세계를 밀려나고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직접 거주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가 서로 결합하면서 근대 국가의 그 형성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조선, 영종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밝은 과거의 그 낡은 세계관, 성리학적인 세계관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영조 때 판병정책도 있어서 정체가 좀 안정이 되고 기층민주국에 의해서 많은 상업을 발전하고 했지만 영조는 소위 농업의 비폐를 초래한다고 상업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 정조를 상당히 개혁군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정조도 사실은 사상과 언론을 탄압한 전제군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상세한 건 제가 그 안에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더 올라가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15세기 명나라가 등장하기 이전 명나라는 몽고 제국 때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몽고 제국은 유라시아를 석권하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무역 인프라를 구축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팍스 몽골리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 무역은 운성기를 맞았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 고려도 받았어요. 그거 서구에서는 이탈리아가 많이 받았죠. 그런데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중국은 완전히 폐쇄 체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사대하던 조선도 결국 폐쇄 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명나라가 이런 쇄국 정책을 쓴 결과 세계의 그 무역 통로는 육상에서 바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문명의 주도권도 동양에서 서양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됐어요. 이런 세계사적인 그 대전환기에 명나라를 사가면서 추동하던 그 조선은 명나라가 망한 뒤에도 폐쇄된 체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망한 뒤에도 명나라 대신 중국 대륙을 차지한 그 청나라를 배척했습니다. 이런 걸 앞에서도 얘기해서 초주가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주가라는 그 폐쇄된 의식 속에서 역사를 폐쇄된 의식 속에 갇혀서 역사의 역회가게 돼서 결국 서구 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는 이런 국치를 우리가 당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영정조 시대 때 일부 한글 소설이 나오고 춘향전, 홍길동전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은 본격적으로 한글 문화가 부활한 것은 조선 왕조 말기에 일어난 동학에서 나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을 창시한 최재훈은 아까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고려 사상, 고려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경에 담겨 있는 한 사상의 뿌리를 두고 인내천,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경물, 물건까지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을 담은 새로운 종교를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개벽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재훈 선생의 개벽운동은 그의 용담유사라는 한국 경전이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출판해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동학을 전파했죠. 그리고 한글 이 용담유사라는 한글 경전이 동학을 확산시키는 그 원동력이 됐다. 이 동학의 출현으로 오랫동안
소외되고 억압받던 기층 백성들이 동학과 한글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서울대학교의 송호곤 교수 같은 분은 근대 시민의 탄생을 이 동학과 한글에서 찾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정은 영적인 수련 과정 속에서 초월적인 실제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믿는 동학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사실 근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결국 한글의 부활과 근대화는 결국 동학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김범부라는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남리에서 제 생각으로는 영남리 산출한 최대의 사상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김범부라는 분은 그의 저서 폭류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재우가 나타나 하나님의 참모습을 증언하고 강경의 위력을 새로이 증명하게 되니 신도 도를 이룬 지 1000년 만에 신도는 재생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역사의 기적적 약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천년도 잠들었던 우리 민족의 초월적인 영성을 띄운 동학이 바로 최치원 선생이 얘기하는 혐오지도, 즉 폭류도의 부활임을 이 김범부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폭류도라는 저서에서. 그리고 좀 더 부원해서 설명하면 김범부 선생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사상적인 스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종합과 더불어 우리 조선말 근대로 이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한글이 부활하고 민권 사상이 태동하게 된 데는 동학과 더불어 기독교의 접하가 또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함께 자연스럽게 한글이 부활되게 된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 이조말 한말에 한글이 부활한 두 가지 원동력은 동학과 기독교 전파.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연해서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도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더 왕성했어요. 완화다. 나는 이거는 한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종교적인 그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은 내세 같은 거 별로 안 믿습니다. 초월적인 거 별로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공자는 죽은 뒤는 생각 하지 말라고, 귀신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동해족의 격돌이지만 좀 이 초월적인 그 신앙이 좀 약해요. 그런 초월적인 신앙, 초월적인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게 우리 민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글과 이런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한국이 기독교가 중국이나 동양에서 중국이나 일본
더 왕성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앙, 신교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학과 기독교는 상당히 유사한데 그것들은 초월성을 무시하고 현세에만 집착하는 유교와 달리 초월적인 실제인 하늘에 대한 신앙과 그 뜻을 세상에 펼친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학과 기독교는 상당히 유사한데 그 뿌리가 작은 천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동학과 기독교는 우리 근대 이행기에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민중들의 그 공농장을 구축해 나갔고 그런 기반 위에 나라를 이루고에는 3.1 운동을 주도해 갔습니다. 잘 알다시피 3.1 운동은 사실 우리 근대 국가의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1 운동에 주도하는 세력은 동학하고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급의 육아 출신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불교 출신은 한용운 선생하고 백로타 하여튼 그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말하자면 3.1 운동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주도해서 시작한 운동이고 이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독립운동이 이루어졌고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45년 해방 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학과 기독교 때문에는 황하가 만번을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고 사태가 아무리 곡설이 많아도 이 지도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원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상해서 충신의 절개, 아무 절개를 임금이 좋든 나쁘든 간에 임금에 대해서 하여튼 그 절개를 계속 바치는 그런 충신의 절개를 상징하는 그 만화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더 이제 확대되고 천자에 대한 중국 천자에 대한 제후의 그 충성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조가 만전필도 제조만방이라는 글씨를 우리나라에 마치 김일성이가 금강산에 벽방에 박아놓듯이 박아놨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참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1917년 4월 시집간 미국 조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관계사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신문에 대문짝하게 실려 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일본과의 과거사에는 그렇게 집착하면서 중국과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잊어버리려고 하지 하여튼 그랬더니 좀 그걸 하고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머리 올라갈 것도 없이 중국의 신해혁명 이후에 손문이라든가 또 장개석이라든가 롯데뜨문 이런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손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 그랬고 장개석은 하버드 2차 대전 직후에 전초리를 미국과 영국에 제압하면서 살판 쓰는 경계를 해서 북쪽은 중국이 진주하고 중국군이 진주하고 남쪽은 미국과 영국군이 진주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대. 그리고 뭐 대통령도 미국 기자 에드가 스노우하고의 인터뷰 중에서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로서 중국 역사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중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좌우망망하고 다 시시비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들의 생각이 정말 말하자면 중화중심, 한족 중심의 중화주의, 그 다음에 중화 중심의 천하질서라는 그런 과거의 잔영이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지난번 17년에 시진핑 방문 시에 재확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진핑은 이거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1대1로라는 중국의 그 꿈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국,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2050년대 쪽에는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그런 꿈을 시진핑은 중국 모양으로 했죠. 근데 이런 중국 모양은 결국 21세기에 중국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명나라 이후 잃어버린 육상 실크로드에 대한 지배권과 서구에 넘겨준 해상 패권을 되찾아서 중화 중심의 세계 질서를 21세기에 다시 실현해 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시진핑이 얘기하고 있는 중국 꿈이며 그것을 지금도 꾸준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이후 지금까지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기술, 패권 전쟁은 중국의 이런 야망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서 이탈해서 중국 쪽으로 선을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국이 결국 부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뭐 중국의 부상이라는 게 지금 한계에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저변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친명사대주의 사상이 깊이 자리 잡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를 자처하는 진보 진영에서 좌파 진영에서 그들은 종족적인 민족주의를 내십니다.
그러면서도 친중 노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율배우경자 저 사실 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함재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인 만들기라는 저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5종류의 그 인간이 있다. 그 사상이 있다. 하나. 그래서 하나는 친중 척사미석파. 두 번째는 친일 개화파. 세 번째는 친미 기독교파. 네 번째는 친소 공산주의 세력. 그 다음에 다섯째는 종족적인 민족주의자. 이렇게 5종류의 그 사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떤 특정 종류가 곧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5종류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함재봉 씨는 그의 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좌파의 그 사상적 뿌리가 조선조 말기에 있었던 그 척사위정파에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좌파뿐만 아닙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우파 진영 가운데도 친중성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론계, 학계, 정계, 골고루 다 있어요. 참 오늘날 돌아가는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우세를 보면 120년 전 구한말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조선의 그 지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는 희곡을 겪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결코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냉철한 전략적인 지혜를 짜내서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중화 의식에 매몰돼서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나라를 잃었던 우리 민족이 지금 반쪽이 남아 근데 그 꼴을 세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직 100년은 안 됐지만 한 70년 됐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고 해야겠죠. 이제는 정말 우리는 중화 그 사상의 뿌리를 없애버리고 중화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입장에 서서 중국과 세계를 보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지켜온 것에 대해서 저는 세종대왕의 자주의식과 그 바탕에서 창제된 한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18세기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노마드, 유목민 시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이런 4차 산업과 4차 산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노마드 문명, 즉 유목 속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광속으로 변하는 그런 환경, 역동적인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매우 쉽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종대왕이 무슨 예견을 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한글을 창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기쁜 경의를 표하고 동시에 앞으로 이 한글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에서도 쭉 얘기했듯이 한글은 그 사작적 뿌리가 천부경에 두고 있습니다. 한글은 천지인의 소리를 듣고 이를 형상화한 거예요. 이렇게 천부경에 뿌리를 둔 한글은 다가오는 4차 혁명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한글 문화를 다듬고 발전시켜 미래의 세계의 새로운 문명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은 다같이 기계 문명입니다. 정말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흔히들 전기와 과학의 혁명이 나와요. 이들은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유럽 여러 곳에서 이어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삶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그런 그렇게 하는 물자를 질적자를 만들어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다나아에서 온라인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가상의 세계에 우리의 생각을 펼칠 수 있고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그 온라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3차 정보화 시대 산업입니다. 3차 산업 정보화 시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4차 산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럼 4차 산업은 뭐냐? 4차 산업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고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 현실 세계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가상의 세계가 하나로 융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그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1, 2, 3차 1, 2차 3차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의 우리가 눈에 보는 현실 세계, 즉 현실 세계를 중시하고 그 현실 세계에서는 소유가 중요하다. 근데 가상세계, 정보의 온라인 세계에서는 소유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정보는 누구나 다 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공유가 존중되는 그런 세계가 아닐까 논리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혁명 시대는 인간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세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뭐 미래의 얘기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와닿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위 말하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가 된다, 융합된다. 이 얘기는 천부견에서 얘기하는 말씀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천부견에 천지인중일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인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결국 4차 혁명이 그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하는 그런 사회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이 인간 의식 속에 정말 인간 중심으로 합의라는 융합하는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서 말하는 천지인중일의 그 개념과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특성은 1, 2, 3차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는 산업사회를 지배하는 그 기본적인 논리가, 또 컴퓨터에 나타난 컴퓨터를 체계를 운영하는 그 수리 체계,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진법 수리 체계입니다. 이원론. 근데 4차 산업 미래 사회는 사원론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원론의 기초는 지금까지 세계는 경쟁, 분별, 분리, 경제, 대립, 갈등, 이런 게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그런 미래 세계에서는 삼원론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고, 삼원론을 통해서 선순환하면서 협력과 연결, 융합, 통일의 세계가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는 앞에서 얘기했죠. 이진법 수리 체계로 운영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진법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물 인터넷, 저희 4차 산업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기술적 기술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라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만물 인터넷이라고. 정말 모든 것과 모든 것이 연결되는, 모든 것하고 연결되는 그런 인터넷. 그런 인터넷에 의해서 겹쳐지는 나오는 그 빅데이터는 이진법 가지고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요새 창원론 컴퓨터, 창원론의 그 수리체계에 기초한 컴퓨터와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미래 사회에 엄청난 그 기술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이것이 미래 사회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우리나라 한글이 상당히 세계 누가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이지만, 이건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그런 한글이고, 그 한국을 구성하는 그 철학적 논리가 원래 우리 상고시대의 천문학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내려와서 최치원의 풍류도, 또 한글,
그다음에 통합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미래의 세계, 4차 혁명 세계 혁명으로 도래할 그 미래의 세계에도 맥락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천부경과 한글과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그 맥락이, 사상적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